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소비 심리는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고물가에 내 연봉은 오르지도 않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말 많이들 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물가든 고연봉이든 뭐 낮은 연봉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선 자영업자가 살고 그리고 기업이 살려면 뭐가 돼야 되죠? 소비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다시 경기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월급도 늘고 연봉도 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요즘 시대는 물가만 오르고 내 연봉은 그대로인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으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재 우리 25년 대한민국은 작년까지는 어땠고, 올해는 이제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더 이상 밖에서 할 것도 없고 사 먹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할 게 더 많다는데, 집에서는 주로 뭘 보죠? 뭐 넷플릭스 같은, 네, 요런 넷플이나 아니면 OTT라고 하죠. 그냥 OTT를 많이 보고, 아니면 인터넷 서칭도 많이 하고 TV도 많이 봅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홈트까지 하죠.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요즘은 할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20대 요즘 젊은 친구들도 보면 오히려 밖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한다고 해요. 요리해 먹고 그냥 안에서 집에서 TV 보고 이게 더 재밌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요즘 많이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주말에 소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일 겁니다. 부모들도 사실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뭐, 조금만 점심, 저녁만 먹어도 돈 10만 원을 금방 후딱 쓰고 오기 때문에, 이런 좀 부담이 될 거예요. 때문에 이런 엄마 아빠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아이 때문에 집에서만 쉴 수는 없겠죠. 내 아이만. 주말마다 다른 엄마 아빠들은 나가서 재밌게 놀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나마 외식이 조금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세대들을 빼고 나면은 노인층이나 아니면은 젊은 20, 30, 뭐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외식 문화가 조금씩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에 있을 때 가정 활동 조사를 통계를 내봤더니 주로 하는 게 뭐냐? 퍼센테이지는 사실 뭐 몇 프로 몇 프로 있었는데 제가 뺐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순위만 몇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을 하더라고요. 결국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가정 활동 조사는 요 5가지더라. 보통 1번이 요 인터넷 검색, OTT였고 2번이 TV 시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플러스 이제 뭐죠? 요즘은 핸드폰. 네. 폰 서칭이죠. 핸드폰과 이런 인터넷 검색이 1위, TV 시청이 2위. 이제 영화 감상이나 폰트, 독서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돈 쓸 게 없죠.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음식점이 좀 살고 그래야 지금 뭐 요리도 많이 하고 순환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재료도 그대로, 재료는 또 썩고 있죠. 뭐 파나 양파 이런 건 오래 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에서 재료는 썩고 있다. 그렇다고 또 다시 싱싱한 걸 사자니 재료값이 좀 너무 비싸게 올라가져 있더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 왜냐? 요즘 이런 문화 때문이죠. 그리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겁니다. 선택지가. 이거는 사실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세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란 CPI라고 해서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뭐 평균적인 가격 측정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내가 휴지를 사요. 휴지를 10,000원 주고 샀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10,000원이지만 휴지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할 거잖아요. 어쩔 때는 11,000원, 어쩔 때는 9,900원, 어쩔 때는 12,000원, 어쩔 때는 11,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 평균값을 쭉 지표로 낸 게
바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요걸 측정한 지표로 인플레이션 주요 척도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인플레이션 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걸 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현재 어떤 상태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통계청에 따르면 일단 올해 1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71입니다. 보통 20년도 5년 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전월 대비 뭐 0.7%, 전년 동월 대비 2.2%나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2020년이 100이었고 지금 25년이 115, 15분이 안 올랐다라고 하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2.2%입니다. 매우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겁니다. 네,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금 이 속도로라면 뭐 2030년 됐을 때는 뭐 120 이상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치면 진짜 120까지 찍으면 물가가 진짜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 할까요? 지금도 만 원이 넘는데요. 그죠?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 2,500원 하던 우동 2,000원, 1,500원, 2,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오른 거 보면 만 원이 넘죠.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저는 뭐 물가 지수로 따질 때 보통 기준은 짜장면 값으로 하긴 합니다. 네. 짜장면 값만 벌써 5배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 10년 후에는 더 올라가겠죠. 훗날에는 짜장면 값이 10만 원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무조건 올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올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화폐의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화폐 단위도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물가 지수로 놓고만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요 선진국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23년 기준으로 제일 23년 기준이 제일 물가 상승률이 컸을 때라고 해요. 한국이 3.6%, 일본이 이웃 나라가 3.2%,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는데요. 유럽에 따지면 매우 선방을 한 겁니다. 영국 6.8%, 독일 6, 미국 4.1%, 프랑스 5.7%가 물가 상승률이 할 동안 저희는 3.6% 많이 선방을 했다. 그래도 좀 더 떨어져야죠. 정말 이런 나라들은 물가도 비쌉니다. 근데 물가가 비싼 만큼 이 나라는 어떡하죠? 고용, 월급도 비싸다.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한 번만 해도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정말 많은 돈이 웬만한 직장인 뭐 월급을 받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인력에 대한 인력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만큼 물가가 오른 이유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일단 물가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 나라와 봤을 때 꽤 선방을 했다. 그러면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로 볼게요. 항목별이죠. 결국 25년 1월 기준으로 하면 제일 많은 게 요겁니다. 교통, 그리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숙박, 교육비, 오락비입니다. 그나마 식용품이나 비주류 음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먹는 거고, 자, 교통,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비는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올라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국가 세금이다 보니까 교통비에도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 교육비가 올랐다. 많이 가정들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도 아끼고 쪼여가면서 가계 경제를 쪼여가면서 지출하는 항목은 뭐다? 교육비다. 아이들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요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계속 많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은 뭐다? 음식 숙박이다.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음식값이 너무 올랐고 숙박료도 너무 올랐죠. 그런데도 많이 놀러 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숙박하는 곳은 정말 그 주변에 관광지라고 해서 음식값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도 숙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뭐 먹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놀러 가면 그냥 돈을 쓸 생각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 음식과 숙박료는 계속 해마다 오르고 있다. 상승률이. 교육도 참 교육비가 올라간다는 건 씁쓸한데 이거는 참 교통이나 교육비 정도는 국가에서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네요. 자,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한번 고용지표를 그래서 구해봤더니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고용률이
2024년 12월, 작년 12월까지 15세 이상 우리나라가 고용률 61.4%로 0.3% 하락했다고 합니다. 거의 진짜 조금 하락한 거예요. 의외로 선방한 거예요. 근데 선방이 아니죠. 조금 나빠진 거죠. 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9.4%,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 상승한 거예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고용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은 0.5% 상승. 그러니까 실업률은 계속 해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기사도 나오던데 계속 캥거루족이 더 노인 부모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2030 많게는 40대까지도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만큼 실업률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은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최악인 거죠. 뭐 몇 프로 상승하고 몇 프로 하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반대가 돼야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 뭐냐? 노년층에 노년층이 노년층이 하는 일이 많고, 네. 그리고 젊은 층이 집에서 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집에서 젊은 층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요 실업률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조금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취업을 먼저 시작해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자기 만족이 맞는 직장은 없을 거예요. 그게 꼭 대기업이더라도 만족도가 높진 않을 겁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경력직이더라도 직장을 좀 좋은 데로만 구하려고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현재를 좀 양보하고 경제활동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나고 가계 경제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살아나는 길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고용지표, 이제 미국 건데요. 이제 비농업 고용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일자리가 작년 대비해서 25만 6천 개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다고 해요. 예상보다 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조금 하락한 거죠. 이걸 놓고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지죠.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를 안 합니다. 연준에서. 왜냐하면 연준의 이런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는 이제 뭐 물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게 통체적인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들을 많이 보고 물가도 보고 하면서 금리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고용지표가 의외로 좋다 보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죠. 금리 인하는 뭐죠?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미국 경제가 결국 곧 세계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 뭐 막말로 기사로 보면 연준에서 뭐 금리 인하했다, 아니면 인하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값이 엄청 오르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상승했다, 금리 동결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엄청 하락하기도 하는 걸 겪어보시거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과 펀드, 코인, 뭐 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아버리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거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대비 2.2% 감소를 했다고 해요. 감소한 부분과 증가한 부분을 보면 요 내구재가 2.4%를 증가했고 나머지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7.8%, 3.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내구재라는 뭐죠? 가구, 자동차입니다. 뭐 플러스해서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크고 굵직하고 돈 비싼 것들은 소비가 감소를 했다. 많이 좀 줄었다. 비싸죠, 당연히. 할부를 해도 비싸요. 왜냐? 물가는 올랐고, 내가 1,000만 원 하던 자동차가, 재작년, 뭐 5년 전에는 1,000만 원에 살 수 있던 자동차가 1,500, 2,000만 원을 하다 보면,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은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있던 차를 타게 되는 거죠. 가구도 마찬가지고, 다 비싸지니까. 대신에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무거운 것들, 비싸고 큰 것들은 소비가 많이 감소했네요.
반면에 의복, 신발, 의식주죠. 그리고 의약품, 화장품 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가를 더 많이 했다. TV, 뭐 가구, 자동차를 사지 못할지언정 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자기를 치장하는 데는 좀 더 아끼지 않거나 아니면 의약품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죠. 그리고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치장하고 필요적으로 소비가 필요한 필수품들은 오히려 소비가 당연히 증가했다. 25년 소비 심리를 좀 전방해 보면 좀 이럴 것 같아요. 현재 소비 심리 동향인데 이게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해서 CCSI라고 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보통 패턴이.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로 아직은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이후 신뢰 지수가 뭐냐면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이나 가계 재정 상태, 고용 전망 등 모든 총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여 수치화한 지표를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 기준의 이상이면 낙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보는 거고 100이 안 되는 미만이면 99까지는 비관적으로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유럽은 아직도 높은 금리로 조금 신뢰 지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이웃 나라들은 등락을 계속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비 심리 동향을 보는데 파악하는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소비가 둔화된 거냐에 좀 차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었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정말 비쌉니다. 뭐 그냥 이웃 나라만 가도 일본만 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햄버거 하나도 비싸고 뭔가 물건 조금 파스 이런 것도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싼데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이웃 나라도 되게 비싸졌다. 그런데 미국, 유럽은 더하다. 예,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가 때문이라도 소비가 좀 더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아야 결국 소비가 늘어나는 게 결론적으로가 좀 치닫을 수가 있지만 물가가 내려 한다고 모든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다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금리도 인하되는 게 있을 거고 관세 부분도 있을 거고 수입하냐 수출하냐에 따라 좀 다를 거고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어떤 재료냐 어떤 철강이냐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이런 관계와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거나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소비가 둔화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한국의 소비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24년 작년 하반기엔 조금 코로나 끝나면서 개선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랭하죠. 아직도 냉랭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더 올해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상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거라고 하던데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요즘 세대들이 가구들이 다 빚내서 집을 사는 바람에 국가의 가계부채들이 엄청 더 몇백 조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소비 심리도 그렇게 좋진 않다. 결국 신중한 소비가 계속 지속될 거다. 결국 자영업자는 계속 힘들 거다. 가게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제 세계 경제하고 비교해보면 소비 심리를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연준의 금리 동결. 아까 연준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동결하냐, 인상하냐, 인하하냐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변동합니다. 즉, 코인, 주식, 펀드, 모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연준의 말 한마디일 겁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생활비는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소비 확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아무리 미국 연준에서 좋은 소식을 터뜨려도 너무 비싸.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유럽은 어떠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모두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 또 LNG 뭐 가스 같은 것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걸 우회하다가 이제 아예 러시아 거를
수입을 안 해버리고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걸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안정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비는 계속 위축됐다. 유럽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세계 이제 미국, 유럽,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시장이니까 요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엄청나다. 우리나라만큼 더하다 지금은. 그래서 소비 둔화가 여전히 소비 심리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빨리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려고 국가에서 엄청 경기 부양하려고 엄청 노력 중이다라고 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 중국도. 소비 심리에 낙관적 요소와 비관적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낙관적 요소는 뭐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동결했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산업도 AI냐, 친환경 산업이냐 하면서 성장이 되고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비가 단순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를 해 먹고 안에서 무언가 스마트하게 보고 즐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뭔가 기계적 요소들, 스마트한 머신들이 많이 작동과 관계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한 거죠. 이제 그에 맞는 소비들이 더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낙관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국가들, 우리나라에 포함해서 당연히 소비 진작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조금 미지수일 것 같아요. 비관적 요소는 뭐냐? 실질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고물가 지속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죠. 사실 한번 올라간 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건. 그리고 실질 소득 회복이 지연된다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벌다가 120만 원을 벌게 되었어도 물가가 30만 원이 오르면 나는 결국 10만 원 차이가 더 나게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많이 내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그 이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나의 실질 소득은 적은 것 같다. 이게 회복이 되려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지금 계속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클 텐데 비중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등락을 반복하는 곳이고 어떤 정부에 들어서냐, 그리고 세계 경제가 금리를 인하하냐, 인상하냐, 그리고 전쟁을 하냐, 안 하냐. 결국 이 차이에 따라서 계속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살 요때 사서 한 살 요때 팔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간이 길고, 그 변동성이, 기간이 좀 길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거품이었다고 하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서, 너무 비싸졌죠, 사실. 조그만 평수가 평당 1억이 더 넘었어요. 2억 가는 집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가 매우 영향이 제한적이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경기나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는 전쟁이 있으면 세계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중동 쪽이 전쟁이 매우 시끄러운데 이게 하루빨리 이제 정상화가 되고 화해를 하고 전쟁이 끝나야 뭔가 경제에 좀 돌아가는 게 보이고 소비도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가 피부로 와닿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총 정리를 해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어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물가 비싸죠. 경기는 둔화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이 또 매우 골치 아픕니다. 매우 복잡한 산업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빨리 이런 것도 좀 심플하게 그리고 낮추어 가면서 진행이 돼야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사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들,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 세계 경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정책이 결국 우리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는 25년도에는 소비가 엄청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망세인 게 제 의견이다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